네,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바다에는 많은 게임들을 위한 피처가 있습니다. 그 피처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팁들을 설명해 주는 시간이 되겠고요. 주로 그래픽스, 오디오, 센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 목차에서는 바다에는 어떤 피처가 있고 그걸 간략하게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간단한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디오에 관한 팁, 세 번째는 센서에 관한 팁, 네 번째는 3D 렌더링에 관한 팁, 그리고 마지막은 요약을 하겠습니다. 사실 게임 개발이라고 하면 잘 아시는 분은 굉장히 잘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볼 테고요. 모르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내가 부족해서 모르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다에 대한 게임 피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게임이라는 것을 가장 쉽게 설명하면 어떤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일어나고 그 출력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내가 다시 입력을 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게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은 바다 피처에는 어떠한 입력과 어떠한 출력 피처가 있는가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입력을 보자면요. 가장 기본적인 입력에는 터치가 있겠습니다. 터치는 너무 기본적이라서 설명이 안 돼 있네요. 그걸 제외하고는 바다의 특징적인 것은 센서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GPS, 지자기 센서, 가속 센서, 기울기 센서, 웨더 센서, 근접 센서, 이런 훌륭한 센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게임을 만들 것이냐, 방금 봤던 게임들, 가속 센서로 만든 게임이죠. 그런 게임들도 있고요. 또 지자기 센서를 통해서 나침반 관련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게 가능하죠. 그리고 웨더 센서,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곳에 눈이 내리느냐 비가 내리느냐, 그래서 게임상의 배경을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부분이 있는데요. 사운드 부분은 마이크 입력이 되겠죠. 마이크 입력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맞고 차고 돌려쳐, 좌제치고 우배어, 그런 커맨드가 가능하잖아요. 스트리트 파이터 게임으로 만들면 점프 후에 상단 약 펀치, 앉아서 강펀치, 장풍 쏘고 그다음에 찹쌀떡 2개로 딱 나가면은 바로 콤보가 이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운드도 다 이용할 수 있을 거고요. 페이스 디텍션, 이분이 저기 사회자분이시네요. 사회자분이시네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부장님 계시면 일단 이렇게 얼굴을 딱 들이대고 막 수염도 그리고 얼굴을 늘었다가 이렇게 붓게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게임들도 여기서 다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출력이 무엇이 있느냐? 출력은 기본적으로 그래픽스 출력은 오픈GL ES가 되겠습니다. 오픈GL ES 1.1, 2.0, 이 그래픽스 출력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디오의 경우에는 스테레오 사운드가 이제 내장 스피커도 있고 이어폰으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동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출력들에 대해서 사람이 눈으로 보고 다시 입력이 들어가고 다시 출력이 되고 입력이 되고, 이 자체가 이제 게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 서비스 센트릭한 부분을 찾아보면 이제 게임 내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게임을 예를 들어서 게임 자체는 무료로 배포하고 안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뒤처지게 만들면 장사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구매를 부추기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컨텐츠를 외부에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고, 현재 유행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와 연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제 오디오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디오에는 크게 플레이어와 오디오 아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플레이어인데, 플레이어는 일반적인 재생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플레이어 이런 거 만들 때 가장 좋겠고요. 동시에 재생이 10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트리밍도 가능한데요. HTTP 같은 곳에서 URL을 넣기만 넣으면 바로 스트리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포맷은 MP3, WMA, MIDI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플레이어를 만드는 데는 가장 좋은 객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다이렉트 X에서는 이제 다이렉트 뮤직이나 다이렉트 쇼의 가장 로우 레벨 API, 하이 레벨 API, 아니면 MCI, 미디어 컨트롤 인터페이스, 그 정도가 아마 속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을 게임에 쓰기에는 조금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CPU
파워를 좀 많이 쓴다입니다. 그래서 게임 제작자한테 필요한 것은 오디오 아웃입니다. 이름만 봐도 윈3에 있는 웨이브 아웃 비슷하잖아요. 함수도 비슷합니다. 이 자체는 뭐냐면 PCM 데이터를 직접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MP3, 뭐 WMA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다 풀어내면은 웨이브 형태인 PCM 파형으로 풀리게 되는데요. 그 PCM 파형을 동시에 64개까지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블 버퍼링이 가능하고요. 더블 버퍼링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재미없는 코드가 나왔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플레이어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플레이어는 처음에 투페이지 컨스트럭터에서 먼저 메모리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생성했으면 이제 객체를 초기화를 시킵니다. 나는 이 리스너에서 이벤트를 받겠다라고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굉장히 쉽습니다. 오픈 파일에서 파일 이름만 적으면 돼요. 패스 이름만. 그리고 플레이를 하면 플레이가 됩니다. 멈출 때는 스탑, 그리고 내릴 때는 클로즈. 굉장히 쉽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쉬운 거는 게임 제작에는 못 쓴다. 그러면 우리는 뭘 써야 되느냐? 오디오 아웃을 써야 됩니다. 오디오 아웃 같은 경우에는 PCM을 직접 합성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과정이 복잡한데요. 제일 먼저 객체를 메모리를 생성하고 그리고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하고요. 그리고 버퍼를 준비를 합니다. 내가 어떤 PCM 포맷을 넣을 거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지금 이 예제에 있는 걸 보면 나는 PCM 파형을 넣되 부호가 있는 16비트 그리고 리트렌디안을 넣겠다. 그리고 오디오의 채널은 스테레오가 아닌 모노를 넣겠다. 그리고 샘플링 레이트는 44.1 또는 22.05, 11K 등등 내가 원하는 샘플링 레이트를 집어넣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버퍼를 준비를 했으면 이제 그 버퍼에는 내용을 쓰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PCM 데이터를 버퍼에 쓰게 되고요. 그리고 스타트 하면은 재생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생을 시작하게 되면은 버퍼라는 것은 보통 게임을 위해서는 한 1초 정도를 잡기 때문에 그 버퍼 재생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런 오디오 버퍼 엔드리치드 이런 이벤트가 불리게 됩니다. 네가 준 버퍼 끝까지 다 썼으니까 네가 어떻게 채우든 뭐 방향을 바꾸든 아니면 그만두든 네가 알아서 하라라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이런 버퍼 메시지를 받으면 다음 버퍼로 연결을 하라라는 명령을 주겠죠. 그리고 그렇게 다른 버퍼로 연결을 해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그 다음 버퍼를 미리 채우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탑을 통해서 멈추게 됩니다. 그럼 방금까지는 오디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만 드렸고요. 이제는 바다에 있는 오디오를 쓸 때 어떤 팁이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바다에 적합한 PCM 포맷이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이거 가장 굉장히 많이 보셨죠. 채널은 스테레오고 샘플링 레이트는 44.1, 비트 포 레이트는 16비트다. CD에 있는 포맷이죠. 그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더니 사람은 더 이상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구분을 못하더라라고 합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CD 규약을 만든 사람은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바다도 그거를 따라서 최대 사양을 이거로 만들어 놓으면 어떤 합성이라도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예와 같이 만약에 모노로 만들고 이걸 22.05K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내부적으로는 그것을 스테레오 모노 버퍼를 한번 복사해서 스테레오로 만들고 그리고 22.05Hz를 44.1kHz로 한번 확장을 해서 동시에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물론 메모리 문제는 있지만 처음부터 이 포맷으로 PCM을 만들어 넘겨준다고 하면은 내부적으로는 더 이상 포맷 컨버팅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그 남는 CPU 파워를 게임이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레이턴시를 줄이는 방법인데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더블 버퍼링 방식하고 동일합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이 오디오 아웃을 초기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버퍼를 2개를 씁니다. 버퍼를 2개를 쓸 때 나는 여기를 플레이하고 그 다음 여기를 플레이하겠다라는 명시를 미리 했겠죠. 그리고 플레이를 합니다. 쭉 플레이를 하다가 네가 준 버퍼의 플레이는 끝났다라는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 지금 현재 버퍼 1은 다 출력이 된 상태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벤트를 받고 나서는 이쪽에서는 그러면 이번부터 이미 내가 준비해준 버퍼 있지 않느냐. 이번부터 다시 플레이를 하라 라고 하면 이번부터 다시 플레이를 하게 되고요. 그동안 나는 몰래 3번에다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버퍼 1까지 플레이가 되었다가 바로 레이턴시 없이 버퍼 2로 출력되고요. 그리고 다시 버퍼 3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버퍼 3번이 1번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버퍼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단 1초만으로도 계속 끊김없는 배경음악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더블 버퍼링 방식인데 이 방식을 쓰면 메모리도 굉장히 적게 먹고요. 레이턴시도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사운드 믹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제가 오디오 아웃은 64개까지 합성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64개를 합성하라라고 명령을 주면 누가 합성하겠습니까? 시스템이 합성을 하게 됩니다. 시스템에 명령을 주니까 합성을 하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64개가 합성이 되려고 그러면 너는 버퍼가 다 끝났다. 뭐 64개 버퍼들마다 각 이벤트를 다 날려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시스템도 힘들죠. 시스템도 힘드니까 그때 CPU 파워는 게임이 그만큼 못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운드 믹싱을 애플리케이션은 사실 많이 알고 있어요. 뭐와 뭐가 믹싱되면 굉장히 편하다. 예를 들어서 배경음악과 효과음은 동시에 믹싱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효과음끼리는 미리 믹싱해서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적절하게 애플리케이션에서 믹싱을 많이 해서 채널 개수를 많이 줄여주면 시스템 이벤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남는 파워를 게임에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것과 유저가 해줘야 될 것 두 가지인데요. 이 부분은 약간 정책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드셋을 꽂았을 때 지금 스피커로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이어폰을 꽂았어요. 그때는 특별하게 애플리케이션한테 무엇인가를 알려주지는 않고 바로 사운드 패스가 헤드셋으로 전환이 되어버려요. 뭐 상식적으로는 당연한 일인데 그 부분은 이벤트를 날려주지 않고 바로 전환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다 플랫폼이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휴대전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대전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전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전화 기능을 쓰게 되면은 사실 게임에서 있는 오디오 아웃들은 그 프라이어티가 더 떨어지게 되겠죠. 어쨌든 전화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화를 받고 있는데 음이 나온다는 건 좀 이상하니까요. 그래서 전화가 오게 되면 플레이어나 오디오 아웃을 일단 플랫폼은 끄게 됩니다. 그러면서 끄게 되면서 플랫폼에 의해서 너는 인터럽트를 당했다라는 이벤트를 날려주게 되고요. 그럼 적절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이미 꺼진 상태에서 이벤트가 날라오고 그리고 또 통화가 끝났을 때 이미 통화가 끝났으니까 네가 알아서 재개를 하든지 아니면 백그라운드 상태로 그냥 있든지 뭐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런 식으로 이벤트를 한 번 더 날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플랫폼이 자동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지만 내가 게임을 하고 있다가 전화를 받았을 때 또는 뭐 이어폰 꽂았을 때 내가 처리 안 해도 되는 부분들 그리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내가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처리해야 할 부분인데요. 사일런트 모드와 사이드 볼륨 키가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한 가지 정책, 어떤 정책이냐면 바다 플랫폼은 마스터 볼륨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생긴 정책입니다. 마스터 볼륨이라는 거는 우리 PC에도 보면 마스터 볼륨이 있잖아요. 그래서 볼륨을 줄여버리면 모든 소리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각 애플리케이션마다 볼륨을 따로 가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일런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게임을 딱 시작했는데 내부 설정이 무음 모드가 음소거가 되어 있다라고 했으면 미리 체크를 해서 음소거를 해주셔야 되고 게임을 하고 있다가 중간에 태스크 전환을 해서 바탕화면으로 나간 뒤에 또 음소거를 하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 애플리케이션이 재개가 될 때는 무음 모드를 체크는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이드 볼륨 키, 옆에 있는 볼륨 키 같은 경우에도 그게 사실 그냥 보면 폼으로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볼륨 버튼 같은 경우에도 애플리케이션 볼륨으로서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해야 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예를 들어서 최대 볼륨으로 한 뒤에 애플리케이션을 종료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었을 때는 최대 볼륨 상태로 다시 출력을 해줘야지만 아마 앱스토어 리젝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처리해야 될 게 백그라운드와 포그라운드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게 백그라운드로 간다든지 포그라운드로 간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있습니다. 그럴 때 백그라운드로 갔을 때 사용자에게 네가 음악을 끌 거냐 안 끌 거냐라는 기회를 한번 줍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MP3 플레이어예요. 그러면 끄면 안 되겠죠. 그런데 나는 일반적인 게임이에요. 그런데 내가 딴 문자를 보내려고 잠시 문자를 보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잠시 태스크를 전환하려고 백그라운드로 갔는데 그때는 사운드를 꺼야 되겠죠. 그리고 포그라운드도 사실 내가 모르게 백그라운드 포그라운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벤트에 대해서는 포그라운드를 봤을 때도 현재 사운드가 꺼져 있는가
꺼져 있다면 켜주는 것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디오의 가장 기본적인 팁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센서에 관한 팁입니다. 센서에 관한 부분들은 주로 이제 입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바다 플랫폼에는 센서가 더 많지만 지금 현재는 4개 정도를 나열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가속 센서가 있습니다. 가속 센서는 X, Y, Z가 있는데 현재 폰 기준에서 X, Y, Z 벡터로 얼마만큼 가속이 일어나느냐라는 값을 넘겨주고 있고요. 방금 보여드렸던 아스팔트 5 같은 경우에는 가속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계속 드라이빙을 했고요. 그리고 지자기 센서가 있습니다. 지자기 센서도 현재 내 폰이 어떤 상태에 있던 간에 현재 지자기 북극이 X, Y, Z 어느 벡터에 속해 있느냐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근접 센서가 있는데요. 근접 센서는 폰 근처에 예를 들어서 뭐 귀가 갔다든지 손가락이 갔다든지 할 때 체크해 주는 건데 게임에서는 제가 확실하게는 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틸트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폰의 기울기 자체를 각도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위각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도리 했을 때 그 방향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피치 끄덕 했을 때 그걸 알려주고요. 롤은 갸우뚱 했을 때의 위치. 이렇게 3가지 X, Y, Z 축에 대해서 기울기를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틸트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센서들을 이제 한꺼번에 관리하는 것이 센서 매니저라는 것이 있습니다. 센서 매니저가 하는 일은 이런 내장 센서들을 관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이벤트를 등록해 놓으면 관련된 이벤트를 폴링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코드를 잠깐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센서 매니저를 생성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생성을 했으면 나는 특정한 센서에 대한 이벤트를 받고 싶다라고 등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샘플에는 보면 이벤트를 받는 주체는 내가 되겠다. 그리고 센스 타입은 지자기 센서다. 그리고 그 센싱하는 간격 자체는 내가 맥스 인터벌을 받아봤을 때 그 값으로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폴스는 변이가 안 생기더라도 나는 계속 이벤트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폴스면 이전 값하고 특별하게 변화가 없어도 내가 만약에 10ms라고 정했으면 10ms마다 이벤트를 계속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true가 되면은 변했을 때만 주겠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폰을 그냥 바닥에 놓았을 때 지자기 북극이 변하지는 않죠. 그래서 지자기 센서를 했을 때는 폰을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항상 마지막에 왔던 북극의 위치가 계속 북극의 위치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마 최초 한 번만 오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벤트를 받는 방식은 on data received라는 것이고 센서 타입과 센서 데이터가 넘어오게 됩니다. 센서 데이터는 아까 말한 앞쪽에서 말씀드린 X, Y, Z 또는 뭐 1, 0 또는 여러 가지 각도들 이런 식으로 사용자한테 알려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게임에서 가장 많이 쓸 거는 결국은 터치죠. 대부분 다 터치폰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터치를 써야 되는 거고요. 바다에서는 멀티터치의 개수가 디바이스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것은 2개, 어떤 거는 최고는 6개까지 가능합니다. 아마도 그냥 가장 흔히 보시는 웨이브폰 같은 경우에는 총 6개가 있는데요. 보통 2개만 있어도 왼쪽에는 아날로그 스틱, 오른쪽엔 트리거 버튼. 그래서 2개를 해서 아마 게임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6개가 뭐가 필요하냐? 저도 생각해 봤어요. 왜 6개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타 연주를 한다. 왼쪽으로 5개의 코드를 잡고 한 손으로 튕긴다. 하니까 6개까지는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는 피아노 잘 치시는 분들 3개씩, 한 손에 3개씩 동시에 누르면 6개까지는 쓸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멀티터치에 대한 코드를 보겠는데요. 약간 방식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멀티터치에 관해서는 멀티터치 포인트를 이네이블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전력의 문제 때문에 터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 멀티터치를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나는 멀티터치를 받겠소라는 선언을 한 번은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2개에서 6개까지가 이제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 이벤트 방식으로도 받을 수가 있지만 이벤트 방식이 아닌 비동기 방식으로도 직접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벤트 방식으로 받으면 게임의 렌더링 루프와 동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벤트를 받은 시점은 이미 과거의 시점이고 내가 직접 그리려고 하는 것은 현재의 시점인데 그 2개 시점이 서로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터치를 이벤트로밖에 받아서 게임을 만들게 되면
나는 쭉 밀고 있는데 그림은 한참 뒤에 나오는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렌더링 루프에서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그때 직접 이 함수를 통해서 현재 터치 인포메이션이 어떻는가를 리스트로 달라라고 선언을 한 뒤에 받아서 개수를 보고 현재 4개가 동시에 터치가 되어 있어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서 현재 터치의 아이디와 위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디라는 것은 한번 손가락이 붙었다가 쭉 나가면 항상 같은 아이디고요. 떨어졌다가 다시 오면 새로운 아이디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손가락의 궤적까지도 마찬가지로 계속 동일한 아이디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D 렌더링이네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이었었어요. 3D 렌더링 하면은 관심 없는 부분은 아무런 관심 없을 거고 아시는 부분은 또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사실 제가 또 이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게 설명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뭐 자기 역량 부족을 생각해야죠. 뭐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다가 지원하는 오픈GL은 오픈GL ES 버전 1.1과 2.0입니다. 1.1의 특징은 뭐냐면 고정 파이프라인이고요. 2.0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머블 파이프라인이에요. 이 차이점이 뭐냐면 고정 파이프라인이다라고 하면 이미 나는 3D에서 그림을 어떻게 그리겠다라는 것들이 API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2.0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머블이기 때문에 GPU에다가 내가 그림 그리는 방식을 GPU에 직접 프로그래밍 하겠다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픈GL ES 같은 경우에는 1.1과 2.0이 서로 상위 버전의 개념이 아니라 1.x 트랙, 2.x 트랙. 그래서 1.x 트랙은 고정 파이프라인, 그리고 2.x 트랙은 프로그래머블 파이프라인으로 쭉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뭐 최고 버전이 1.1과 2.0이기 때문에 오픈GL ES 최신 버전 지원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GL 같은 경우에도 오픈GL ES를 쓰면 항상 따라다니는 경우고요. 만약에 다른 플랫폼, 예를 들어서 뭐 I 어쩌고 저쩌고 플랫폼 또는 뭐 A 어쩌고 저쩌고 플랫폼 다 똑같이 EGL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포팅하는 것도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래서 EGL이 바다에서는 어떤 의미냐? 바다에서는 바다에 쓰이는 일반 UI 컨트롤들과 3D를 매핑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어떤 컨트롤 안에 3D 출력을 하라라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EGL입니다. 그리고 렌더링 루프를 사용하게 되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렌더링 루프죠. 막 애니메이션도 일어나고 뭐 나는 게임이 30프레임으로 돈다, 60프레임으로 돈다라는 게 결국은 렌더링 루프가 계속 돌면서 그림을 갱신하는 거고 그림을 갱신하면서 입력을 계속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을 받고 그림을 그리고 입력을 받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게 30프레임 또는 60프레임으로 움직인다는 건데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타이머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특징은 모든 종류의 컨트롤에 렌더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버튼을 올려놓고 버튼 안에 게임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리젝트 되겠죠. 그렇지만 가능은 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재미없는 코드가 또 나왔네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렌더링 루프를 위해서 타이머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타이머 메모리를 생성하고요. 그리고 타이머에 대한 타이머 인스턴스를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내가 이벤트를 받겠다라고 했네요. 그리고 타이머를 시작했습니다. 타임아웃은 예를 들면 10ms를 넣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10ms 후에 이벤트 핸들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10ms 후에 나를 불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10ms마다 한 번씩 와서 그림을 그리고 가고 그림을 그리고 가고 그림을 그리고 가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게임 루프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통화가 왔거나 딴 프라이어티가 높은 것이 있을 때는 타이머이기 때문에 아마 자동으로 또 프라이어티가 낮아져서 게임이 다른 것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 잠깐 언급했던 EGL 관련인데요. EGL 위의 코드는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똑같고요. I 플랫폼, A 플랫폼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다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다른 게 뭐냐 하면은 바다에 있는 UI 컨트롤을 집어넣으면 그 UI 컨트롤에 3D 그래픽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폼인데요. 폼이 전 화면으로 있으면 전 화면 모드로 게임이 나올 것이고 예를 들면 패널을 넣었는데 패널이 전화면 모드가 아니라 화면의 반만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창 모드로 출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했던 버튼 안에도 넣을 수 있다는 게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 안에도, 심지어 버튼 안에도 3D 그래픽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픈GL 버전을 체크하는 함수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시스템 인포메이션에서 나의 GLES 버전을 달라라고 하면 웨이브나 웨이브2 같은 경우에는 1.1, 2.0을 지원합니다 라는 스트링을 보내주고요. 그리고 웨이브 525 같은 오픈GL을 지원하지 않는 것들은 스트링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체크도 가능하긴 하지만 사실 이런 거 체크하기 이전에 앱스토어에 올릴 때 나는 오픈G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버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를 미리만 알려주시면 이런 불행한 폰에 다운되지 않는, 불행한 폰들에게는 다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회사 이야기긴 한데요. 다른 회사 칩 이야기긴 한데 일단 바다의 3D 기능의 최적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바다가 어떤 회사에 어떤 칩을 사용했나가 설명하는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바다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파워 VR SGX라는 겁니다. 이미지네이션사의 꽤 유명한 칩이고요.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징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3D 그래픽을 하게 되면은 버텍스 쉐이더다, 프래그먼트 쉐이더다, 이 두 가지의 쉐이더를 어떻게 로드 밸런싱을 잘해가지고 나의 멋진 아름다운 프로그래밍이 빠르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파워 VR 칩들은 인베드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버텍스 쉐이더,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통합형 쉐이더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쉐이더가 몇 개라고 했으면 그 다음부터 부하가 많이 걸리는 쪽에 버텍스 쉐이더 또는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할당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코딩할 때 버텍스 쉐이더와 프래그먼트 쉐이더의 로드 밸런싱을 사용자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일 기반으로 한 지연 렌더링인데요. 이것도 약간 특징적인 부분인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3D를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하면은 내부 버퍼에다 이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려라 라고 했지만 그래 알았다 라고 말만 해놓고 그 명령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만 딱 가지고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출력하시오 라고 할 때 그때야 이제 귀 후비면서 이렇게 그려볼까 라고 하면서 그림을 딱 그리는데 내가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내 그림보다 더 뒤에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예 그림을 그리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이것은 이거 뒤에 가려질 테니까 이거는 내가 소프트웨어를 걸러주고 이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클루전 컬링이라고 하는데 오클루전 컬링에 대해서는 이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막 힘들게 이 물체 뒤에 이 물체가 정말 100% 가려졌느냐 99% 가려졌느냐 이런 걸 체크할 필요가 없이 알아서 시스템이 판단해 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바다 개발자 사이트 들어가시면 개발 툴 쪽을 클릭하시고 개발 툴 쪽에 보면은 외부 솔루션 쪽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URL은 imgtech.com. 여기에 굉장히 큰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관련자분도 계셔서 이거 말하면 될런가 모르겠지만 제가 잘릴 걸 무릅쓰고 사실 안드로이드 A 플랫폼이 들어간 갤럭시나 또는 i 이런 곳에 들어간 칩을 웹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똑같은 칩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i나 갤럭시에서 만들었던 3D 게임의 최적화는 바다에도 그대로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다로 게임을 하려면 또 그 많은 최적화를 거쳐야 되고 그때 그 야근을 내가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이미 한번 i나 갤럭시에서 만드신 분들은 3D 게임이 최적화된 채로 그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아스팔트 5 다 딴 플랫폼에서 보셨잖아요. 그래서 아주 쉽게 며칠 만에 푸는지 모르겠지만 포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참 기술적인 내용이라 제가 참 그런데요. 그래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지오메트리, 먼저 3D 렌더링에 대한 팁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 팁은 주로 이제 바다이기 때문에 있는 팁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용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용어 설명은 먼저 지오메트리부터 하겠는데요. 지금 보이는 게 뭔가요? 돌고래죠. 이것이 돌고래라고 하시는 분들은 돌고래로 인지하시는데 실제로 보면은 삼각형이죠.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어떠한 물체인데 우리는 돌고래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삼각형. 그리고 이런 삼각형으로 3D 오브젝트를 표현하는 이 자체를 지오메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각형을 통해서 내가 탱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탱크를 멋지게 만들고 이 면에 색깔을 입혔는데 뽀대가 안 나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스티커를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탱크에다가 이러한 스티커를 쫙 붙였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탱크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때 붙인 이 스티커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텍스처입니다. 그리고 쉐이더는 무엇이냐? 쉐이더는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그림을 그리겠는데 마지막에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내가 결정하겠다. 그리고 내가 프로그래밍한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라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 예제는 툰 렌더링인데 실제와는 조금 다르게 예를 들면 까만색 외곽이 드러나 있고 과장된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어서 마치 애니메이션에서 쓰는 것 같은, 만화에서 쓰는 것 같은 표현을 나타냈거든요. 이런 같은 경우는 과장된, 실제하고는 다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쉐이더를 툰 렌더링 쉐이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출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할 것은 이런 텍스처, 지오메트리, 쉐이더를 씀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해야 잘 사용했다는 소문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맵은 이러한 텍스처를 로딩을 할 때 처음부터 2분의 1 길이, 4분의 1 길이, 8분의 1 길이, 16분의 1 길이, 32분의 1 길이, 64분의 1 길이의 이미지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쫙 멀어지면서 줄어들 때 요 그림을 가지고 계속 축소를 하다가 2분의 1이 지난 시점에는 이 그림을 가지고 축소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4분의 1이 지난 시점에는 이 그림을 가지고 축소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축소를 하면은 이 그림을 가지고 64분의 1을 축소하는 것보다는 이 그림을 가지고 64분의 1을 축소하는 게 훨씬 더 속도도 빠르고 품질도 좋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조금 더 많이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민맵 방식을 사용하면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품질도 더 높은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모든 텍스처는 로딩 타임에 로딩하다라는 겁니다. 방금 아스팔트 5 보셨지만 시작할 때 로딩 타임이 좀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것대로 우리 가이드대로 로딩 타임에 모든 텍스처를 로딩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간에 텍스처를 로딩하게 되면 텍스처를 로딩하는 데는 0.1mm 또는 0.1mm 1세크에서 1세크까지 예를 들어서 60프레임으로 게임이 돌다가 갑자기 중간에 1초가 탁 멈추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로딩 타임에 모든 텍스처를 다 읽어놓고 사용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게임 하다 보면 이 게임은 로딩이 왜 이리 길어? 라고 하는 게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FBO 이 부분은 생략을 해도 되나?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오메트리입니다.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세인트 매튜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400만 개의 삼각형을 밀어 넣으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GPU 입장에서 보세요. 난 퇴근하려고 했는데 지금 400만 개를 지금 렌더링 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야간하게 생겼잖아요. GPU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발상의 전환을 해보면 굉장히 쉽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희고 검게 보이는 것은 결국은 빛의 반사지 않습니까? 만약에 빛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이 작품을 봤으면 색깔이 까만색일 거예요. 그런데 조명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조명이 센 곳에서 봤으면 이 그림은 전체 다 하얀색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굴곡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은 빛이 반사되어서 내 눈에 들어올 때 빛의 양이 다르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이런 모습이 생기는 거니까 어떻게든 우리 목적은 이것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500개의 삼각형만 GPU한테 딱 주고 GPU한테는 너의 각 픽셀별로 빛이 반사되어야 되는 각도는 무엇이다. 그것이 노멀 맵이거든요. 그것을 딱 주게 되면 요 두 가지만 딱 처리를 하니까 삼각형으로 딱 그리고 빛의 반사에 대해서만 픽셀별로 쫙 한번 처리를 해주니까 그림이 똑같죠. 그래서 이거 지금 밤새서 야근해서 만든 건데도 요거는 퇴근 전에 딱 10분 만에 딱 만든 작품만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이 기법이 로우 폴리곤 방식인데요. 인베디드에서는 PC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로우 폴리곤을 써가지고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것은 3D라는 것은 삼각형을 어떻게 잘 그릴 거냐의 문제거든요.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면 3차원 공간상에 놓인 삼각형을 어떻게 잘 그릴 거냐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모든 그림을 그리려면 이런 삼각형을 막 그리게 돼요.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고. 그런데 내가 GPU한테 점을 알려줄 때 나는 꼭지점을 이렇게 알려준다라고 하면은 GPU가 힘들겠죠. 나는 순차적으로 넣어줬으면 그냥 그대로 쭉 찾아서 쓰면 되는데 순차적이 아니기 때문에 막 찾다 보면 캐시에 미스가 날 거예요. 그래 되면은 또 속도가 느려진다. 그래서 트래버셜 오더대로 소팅을 하라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툴들도 많아요. 오프라인 툴들로 트래버셜 오더로 쫙 만들어 놓으면 게임 속도가 갑자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5%가 빨라졌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경우에도 아까 말한 삼각형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위치 정보, 그리고 반사각도 정보, 그리고 색깔 정보가 있습니다. 한 점에 대해서 이 세 개가 동시에 쓰이게 되는데 그 세 개의 정보를 한 번에 묶어서 이런 스트림으로 쫙 보내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나는 위치 정보 따로, 반사 정보 따로, 그리고 색깔 정보 따로 이렇게 보내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내면 내가 이 점에 액세스할 때 동시에 세 개씩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캐시 미스가 안 나죠. 캐시 미스가 안 나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더 빠르고요. 만약 이렇게 주게 되면은 GPU는 이렇게 세로로 서로 다른 주소에 있는 것을 액세스하기 때문에 캐시 미스가 계속 발생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속도가 느리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써라. 물론 이렇게만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 데이터를 묶어서 쓰면 캐시 미스가 안 나서 훨씬 더 빠르다. 그리고 VBO는 무엇이냐 하면 버텍스 버프 오브젝트. 다이렉트 액세스 쓰시는 분은 그냥 다이렉트 액세스는 그냥 버텍스 버퍼인가? 그런 이름인데요. 만약에 내가 마징가 X를 만들어야 되고 그 설계도가 100만 장이에요. 그래서 제조업체한테 100만 장으로 팩스를 쫙 보낸 뒤에 방금 내가 100만 장 팩스로 보낸 것을 가지고 마징가 X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만들 때 또 팩스를 100만 장 보내고 또 만들어 달라. 또 100만 장 보내고 또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요. 받는 쪽도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만들기 전에 팩스로 설계도 100만 장을 쫙 보낸 뒤에 이 100만 장은 마징가 X의 설계도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전화 한 통만 딱 해서 마징가 X 설계도 한 장대로 마징가 X 한 대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날 또 전화 걸어가지고 마징가 X 한 대 만들어주세요. 딱 그런 식으로만 하면은 GPU도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릴 때마다 보내지 말고 그게 변하는 게 아니면 미리 GPU 옆에다가 GPU가 액세스할 때 가장 빠른 메모리 옆에다 딱 두고 GPU한테는 그냥 네가 아는 그거를 그려달라라고 하는 것이 버텍스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게 되면 굉장히 속도가 아마 엄청나게 빠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컬링 쪽인데요. 아까 3D의 가장 기본은 삼각형을 어떻게 잘 그리냐의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삼각형을 얼마나 잘 그릴까는 이미 한 70년대에 이미 연구가 다 끝났어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진짜 3D 그래픽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냐? 안 그린 것을 안 그리게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면 내 눈이 여기가 있고 내 시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그려야 되는 물체는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예 GPU에 안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GPU에 보내봤자 내가 막 열심히 계산을 딱 해봤더니 스크린 안에 안 들어오잖아. 내가 그릴 필요가 없는 걸 이놈이 왜 줬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버려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GPU가 무엇인가를 계산하기 전에 걸러낼 수 있다면 제일 먼저 시야각에서 빠지는 것들을 다 걸러내자. 이것이 프론스턴 클링이고요. 그리고 또 이물체를 보겠습니다. 이물체를 보게 되면은 다 그려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뒷면은 안 그려도 되죠. 뒷면 안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맨날 모니터 보잖아요. 모니터를 보고 있지만 우리 모니터 맨날 앞면만 보잖아요. 뒷면 안 보잖아요. 근데 사실 뒷면이 없을 수도 있어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요. 철학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뒷면을 딱 보려고 했을 때 뒷면이 딱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철학적으로는 뒷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실상으로는 좀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3D 그래픽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3D 그래픽스에서는 이런 면을 보고자 할 때 뒷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면을 내가 보내봤자 CPU는 사용자가 내한테 뭔가 그리라고 보냈네. 그러면 지금 현재 점이 오른쪽으로 도냐 왼쪽으로 도냐 그리고 나는 지금 오른손 법칙이냐 왼손 법칙이냐 의해서 그 벡터를 얻은 뒤에 그 벡터와 시야의 벡터를 내적을 구했더니 0보다 크더라. 그러면 안 그려도 된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은 안 그릴 거 왜 보냅니까? 처음부터 안 보내야 되죠. 그래서 뭐 내적을 간단하게 우리 다 수학 다 배웠잖아요. 수학 정석 2-1에 있는 그 내적 공식을 딱 구해가지고 걸러버리자.
그리고 그게 백페이스 컬링이고요. 제일 마지막이 오클루전 컬링인데 이 부분은 이 물체와 이 물체 뒤에 가려진 이 물체는 사실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GPU보다 빠르게 걸러낼 자신만 있다면 이 부분 또 보내지 않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나는 하나, 둘, 셋, 네 개만 그리니까 제대로 3D 화면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쉐이더 팁이네요. 쉐이더 팁의 첫 번째는 쉐이더에는 버텍스 쉐이더가 있고 프래그먼트 쉐이더가 있어요. 버텍스 쉐이더는 뭐냐면은 삼각형의 각 꼭지점에 대한 연산, 그리고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그 삼각형이 이루는 그 내부 픽셀에 대한 연산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삼각형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는 삼각형은 버텍스 쉐이더는 딱 3번만 들어가면 돼요. 꼭지점 3개니까. 그런데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면적이 100픽셀이다라고 하면 100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연산이 있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여기서 처리를 하라. 정말 여기서 꼭 필요한 게 아니면 버텍스 쉐이더에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산수가 3번과 100번의 차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속도가 줄어든다. 그리고 또 이제 쉐이더 자료형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쉐이더 안에서는 변수를 쓸 수 있고 변수를 32비트, 16비트, 10비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2비트 다 쓰면 문제가 없어요. 품질도 좋고. 그렇지만 속도나 메모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텍스처 코디네이터, 텍스처 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웨이브폰에서는 2048의 크기가 텍스처 최대 크기입니다. 2048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소수점을 다 고려하더라도 16비트면 65,000개죠. 65,000개로 나누게 되면 충분히 소수점 몇 자리까지는 다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처 좌표를 표시할 때는 미디엄 프리시즌을 해보자. 그리고 또 10비트 자료형이 있는데 컬러 같은 경우에는 0에서 255까지죠. 8비트만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컬러는 10비트만 쓰자. 그리고 노멀의 경우에는 이제 반사와 관련된 벡터인데 이 벡터는 항상 단위 벡터예요. 단위 벡터라는 거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해보면 1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x, y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예요. 그 값으로만 고정되기 때문에 10비트인 1024 안에는 소수점 몇 자리까지도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노멀 벡터와 컬러는 10비트만 써보자. 이런 식으로 쓰면은 스토리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쉐이더의 특징적인 부분인데 C 언어와는 달리 쉐이더는 벡터와 스칼라를 같이 자료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 4가 되면 X, Y, Z, W가 들어가 있는 4개의 스칼라 값이 들어가 있는 벡터가 되고요. 그리고 X, Y는 그냥 스칼라 값이네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으면 요 안에는 실제로 스칼라 값이 4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벡터 4개와 스칼라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곱셈이 4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벡터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스칼라와 곱하니까 또 여기서 4번, 도합 8번의 곱셈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스칼라 값끼리 먼저 곱하니까 여기서는 1번, 그리고 벡터와 곱하니까 4번, 합쳐서 5번만 일어나도 되더라. 그래서 쉐이더 코드를 조금 더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 보면 더 빠르게 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결과는 똑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디스카드라는 오퍼레이션 쓰지 마라입니다. 디스카드라는 오퍼레이션은 뭐냐면은 내가 그림을 그리다가 나는 이 그림을 안 그릴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매장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그래요. 내가 막 물건을 살 것처럼 딱 해놓으면은 막 점원들이 막 미리 막 포장을 하고 카드를 끌고 준비까지 딱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물건 안 사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다시 카드 취소하고 포장 풀고 다시 전시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게 나면은 물론 그 점원들이 굉장히 훌륭한 점원들이겠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런데 3D의 경우에도 나는 분명히 그림을 그리려고 들어왔으니까 아마도 그림을 그릴 거다라고 미리 예측을 해서 그림을 막 그려놓고 있어요. 아직 화면은 안 나왔지만 미리 예측을 해서 다 그려놓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 그림 안 그리겠어라고 하면은 그동안 스테이트가 바뀌었던 거를 다 롤백을 해나가요. 그래서 롤백을 해나가는 비용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안 그릴 바에야 투명색을 0으로 해서 출력을 해버려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출력을 한 거니까 뭐 살 때 그냥 100원짜리 하나 이렇게 들고 온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속도는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D 그리고 센서, 사운드에 대한 모든 내용은 다 끝났고요. 그런 방식입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은 나머지 내용들은 여기 있는 문서를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바다 개발자 사이트에 다 문서가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게임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애프터 파티에서 Q에서 너무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지 마시고 애프터 파티에 저를 찾으셔가지고 제일 잘생긴 개발자 나와라고 해가지고 제가 딱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